금 캄보디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푸놈펜 남쪽 딱게우주 태자단지라 불리던 곳이 텅 비었습니다. 높이 5m의 담벼락 빽빽한 철조망, 감시 카메라 12대가 아직도 작동 중이지만 그 안엔 사람 대신 침묵과 흔적만 남았습니다. 10년 전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과 은행으로 캄보디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인신매매 감금 고문, 그리고 온라인 스캠 산업이라는 거대한 범죄 제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 그룹을 공식 제재한 지 불과 48시간, 한국 외교부와 정보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도주의다. 그 작전이 시작된 날 밤, 푸놈펜 남쪽 시골길엔 한 여자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37년을 살며 전쟁터와 난민촌을 수없이 다녔지만 이런 악취는 처음이었어요.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딱게우주는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5m 높이의 담벼락이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고 그 위로 촘촘하게 얽힌 철조망이 마치 거대한 새장처럼 보였어요. CCTV가 12대, 제가 센 것만 그랬죠.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우리 차량을 따라 회전했습니다. 심장이 딱 멈추는 기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녹음기를 켰습니다. 습관이었죠. 15년간 탐사기자로 살며 배운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라는 거였어요. 담벼락 앞에 서서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건물 지붕이 보였어요. 회색 콘크리트, 창문 없는 벽, 그리고 옥상마다 설치된 또 다른 감시 카메라들이요. 정부 문서는 산업단지라 했지만 이건 감옥이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녹음기가 제 목소리를 담았죠. 3주 전 런던 사무실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국인 청년 김민준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은 한국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조사 중이었다고 했어요. 조사 중. 6개월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고요. 한국 정부의 전형적인 태도였어요. 느리게 반응하고 보여주기식 대응만 하는 나라. 제가 15년간 지켜본 한국은 그랬습니다. 화려한 기술력과 K- 문화 뒤에 숨겨진 무능한 관료주의요. 차 뒤쪽에서 현지 통역사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캄보디아 여성이었어요. 로웰 씨, 여기 위험해요. 프린스 그룹은 경찰과도 연결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프린스 그룹. 10년 전 부동산과 금융으로 캄보디아를 장악한 기업이었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공식 제재를 발표한 건 불과 48시간 전이었어요.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범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태자단지가 있었어요. 저는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피아가 뒤를 따랐죠. 100m쯤 갔을까요?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비명이었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녹음기를 담벼락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더 작게, 더 절박하게요. 소피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로엘 씨, 빨리 가요. 경비가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3초간의 비명이 녹음됐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소피아를 따라 차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한국 정부도 이걸 알면서 침묵한 거잖아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문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캄보디아 현지 산업단지 실태조사 예정. 피해자 구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진행 중. 6개월째 진행 중이었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라니. 보고서나 쓰고 있겠죠.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엘 씨,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김민준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합동조사단이 푸놈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그들이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저는 단지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SUV 세 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로엘 씨입니까? 한국 외교부 박태석입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는 컸고 얼굴은 무표정했죠.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뭘 하러 온 건가요? 보고서 쓸어요? 박태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죠. 공식 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6개월 동안 뭐 하셨는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단지 입구를 바라봤죠. 경비원들이 그의 일행을 막아섰습니다. 박태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외교부 공식 문서입니다. 접근 허가를 요청합니다. 경비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박태석이 다시 말했어요.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비원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말했죠.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박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박태석이 저를 봤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가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국어 비명이 울려 퍼졌죠. 박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죠. 차들이 떠나자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맞죠? 저게 한국이에요. 말만 많고 행동은 없어요.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담 너머에서 또 비명이 들렸어요.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한국은 절대 믿지 않겠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의 불신은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 대한, 박태석에 대한, 그리고 이 무능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증오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담벼락 위에 철조망이 석양을 가르고 있었어요. CCTV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죠. 한국이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저는 이걸 세상에 알릴 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첫 번째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하는 정부,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CCTV의 붉은 불빛만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경고하듯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담벼락 너머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15년간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믿지 마라. 스스로 움직여라.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소피아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위험해요. 프린스 그룹은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소피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담벼락 위에 철조망이 달빛에 반짝였죠. 마치 날카로운 이빨처럼요. 한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지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외교부 합동조사단이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차량 5대, 사람 12명. 박태석이 선두에 서 있었죠.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 똑같은 서류 가방, 똑같은 자세요. 전형적인 관료였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차만 따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6명이었죠. 그들은 단지 입구를 막아섰어요. 박태석이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 승인 문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박태석을 봤습니다. 그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박태석이 저를 봤어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절차요? 그동안 수백 명이 팔려갔어요. 당신들은 보고서만 쓰는 거잖아요. 박태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감정적이라고요? 저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어요. 뭔가를 때리는 소리였죠. 그리고 비명.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국어였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박태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들으셨죠? 박태석은 담벼락을 응시했어요. 그의 턱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방금 들었잖아요. 박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법적 근거. 그 말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나요? 박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본사에서 거부했습니다. 박태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외교부 공식 요청입니다. 국제법상 우리는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영토입니다. 캄보디아법을 따라야 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해야 했어요.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요. 하지만 경비원이 제 카메라를 낚아챘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어요. 경비원이 카메라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년을 함께한 카메라였어요. 박태석이 경비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폭력 행위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비웃었어요. 그럼 비화시켜보세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긴장이 흘렀습니다. 박태석의 팀원들이 한 발씩 앞으로 나섰어요. 경비원들도 자세를 낮췄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석이 손을 들었어요. 물러나세요. 팀원들이 멈췄어요. 저는 박태석을 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태석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알 수 없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수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철수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박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럼 언제가 때예요? 다 죽고 나서요? 박태석은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로엘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비겁한 줄은 몰랐거든요. 박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차로 향했죠. 팀원들이 뒤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깨진 카메라를 주워들었어요. 렌즈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5년의 기록이 담긴 카메라였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웃고 있었어요. 조롱하듯이요. 저는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결국 무력했죠. 저는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5m 높이의 벽, 철조망, CCTV. 모든 게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엘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소피아가 깨진 카메라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거예요. 한국은 항상 이래요. 말만 많고 행동은 없죠. 저는 담벼락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뒤따랐습니다. 100m쯤 갔을까요? 담 모퉁이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어젯밤 비명이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불안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콘크리트가 제 손바닥을 식혔죠.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옥이 있을 거라고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담벼락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로웰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태석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11시 푸놈펜 센트럴 마켓 뒤편 골목으로 오세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은밀하게요? 박태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절차만으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죠? 박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설명하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박태석이 변하고 있었죠. 소피아가 물었어요. 누구였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박태석이요? 오늘 밤 만나자고 하네요.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하세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센트럴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어두웠죠.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골목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났죠.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50m쯤 들어갔을까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태석이었어요. 그는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왔군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한 걸음 떨어져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태석이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자정 20분간 감시가 멈춥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태석이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도였어요. 단지 동쪽 담벼락 이 지점에 출입구가 있어요. 자정부터 20분간 전원이 다운됩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박태석이 지도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요. 박태석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절차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알아요. 박태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보도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가 두려워서 침묵했던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잘못 봤던 거였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박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해야 해요. 공식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도를 펼쳐봤어요. 출입구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박태석이 말했어요. 20분 후엔 전원이 복구돼요. 그 전에 나와야 합니다.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박태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전쟁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지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47분. 13분 남았습니다. 저는 단지로 향했어요. 어둠이 저를 삼켰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찾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다고요. 박태석은 관료가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5분 전, 저는 단지 동쪽 담벼락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었어요.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가로등도 없었죠. 박태석이 표시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담벼락 아래 전선함이 보였어요. 녹슬고 오래된 철제 상자였죠. 그 옆으로 좁은 배수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11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저는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예비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 11시 59분. 1분 남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전쟁터를 다녔지만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었죠. 침투였습니다. 자정이 됐어요. 순간 단지 전체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CCTV의 붉은 불빛이 꺼졌어요. 담벼락 위 조명도 사라졌죠. 20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배수로를 따라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어깨가 벽에 부딪혔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0m쯤 기어갔을까요? 앞에 철망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망이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철사 커터를 꺼냈습니다. 소피아가 준 거였죠. 철망을 끊기 시작했어요. 딱, 딱,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멈춰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계속 잘랐어요. 철망이 열렸습니다. 저는 몸을 밀어 넣었어요. 배수로 끝이 보였습니다. 단지 안쪽이었죠. 저는 천천히 기어 나왔어요. 단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건물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고 복도엔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 3분. 17분 남았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건물로 향했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양옆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301, 302, 303. 저는 첫 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6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게 아니었어요. 기절한 것처럼 누워 있었죠. 저는 가장 가까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손목을 봤어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묶인 흔적이었어요. 발목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침대들도 똑같았어요. 모두 묶인 흔적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철창으로 막혀 있었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건물들이 보였어요. 모두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 7분. 13분 남았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갔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갔죠. 2층도 똑같았어요. 작은 방들, 침대들, 사람들.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다른 방들보다 컸어요. 저는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넓었어요. 수십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모니터는 꺼져 있었지만 키보드엔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한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영어로 적혀 있었죠. 타것 50CALLSDAY. 미니멈 $500 컬렉션.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책상도 확인했어요. 모두 비슷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전화 횟수, 목표 금액, 성공률. 이건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사기 공장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리스트였어요. 이름, 국적, 나이, 입국 날짜.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했죠. 한국 이름도 보였어요. 김민준.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엔 활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 12분. 8분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건물을 나와 다음 건물로 향했습니다. 더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관리동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과 파일 캐비닛이 있었죠. 한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장부, 사진들. 저는 재빨리 촬영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경비원이었죠. 저는 재빨리 복도 옆방으로 숨었어요.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훑었어요. 경비원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제가 숨은 방 앞을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5분. 5분 남았어요.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도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지하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지하는 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도 거의 없었죠.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버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잠겨 있었죠.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냈어요.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30초쯤 걸렸어요. 딸각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버렉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원이 꺼지지 않은 거였죠. 메인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저는 포기하려다가 책상 아래를 봤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였죠. 저는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인력 데이터베이스, 거래 기록, 계좌 정보. 저는 USB를 꺼내 꽂았어요. 파일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화면에 떴어요. 1%, 5%, 10%. 너무 느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 18분. 2분 남았어요. 30%, 45%, 60%.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빨리, 제발 빨리. 75%, 85%, 95%.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이 복구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CCTV에 부팅음이 들렸죠. 99%, 100%. 완료됐어요. 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어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나와 출구로 향했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담벼락 위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CCTV의 붉은 불빛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20분이 끝난 거였죠. 저는 배수로로 달렸습니다. 몸을 던져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망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죠. 50m쯤 달렸을까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였어요. 그들이 침입을 알아챈 거였죠.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서류도 카메라도 무사했습니다. 해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태석이었습니다. 무사합니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다 가져왔어요. 박태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골목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태석은 관료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절차 너머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15분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박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다쳤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태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가 USB를 보며 말했어요. 이걸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과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한국을 오해했어요. 박태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준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차 문을 열었어요. 타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어요. 차창 밖으로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박태석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보도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느리지 않았어요. 신중했던 거였죠. 그들은 무능하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박태석은 제가 생각했던 관료가 아니었어요.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진짜 힘은 조용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태석이 마련한 안가에 있었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어요. 조용하고 한적했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어젯밤 가져온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데이터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3,247명의 명단. 이름, 국적, 나이, 입국 날짜, 그리고 상태라는 항목이 있었죠. 활성, 격리, 이송됨, 처분됨. 마지막 단어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분됨.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인은 총 87명이었습니다. 그중 42명이 활성 상태였어요. 김민준도 그 안에 있었죠. 저는 그의 정보를 자세히 봤습니다. 입국일은 8개월 전, 배치구역은 3동 2층, 담당 업무는 로맨스 스캠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석이 들어왔어요.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못 주무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박태석이 커피를 건네며 화면을 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파일을 스크롤했어요. 아니요. 거래 기록도 있어요. 계좌 정보까지요. 거래 기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각 항목마다 금액과 거래처가 적혀 있었죠. 1인당 평균 5,000달러에서 2만 달러. 총 거래액은 1,8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건 산업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죠. 사람을 데려와서 감금하고 팔고 처분해요. 마치 공장처럼요. 박태석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6개월 전에 움직였어야 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박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절차만 따르다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가 관료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도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요.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어요. 박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본부에 송신하겠습니다. 긴급 보고로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파일을 첨부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피아였습니다. 로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단지에 경찰이 왔어요. 엄청 많이요. 뭔가 수색하고 있어요. 저는 박태석을 봤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인가 봐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송하고 있어요. 트럭으로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요?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태석에게 말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송하고 있대요. 박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파일 전송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전송 진행률이 화면에 떴어요. 30%. 파일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죠. 박태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에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받았습니다. 저 박태석입니다. 국장님 계십니까?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프린스그룹 태자단지에서 증거인멸이 시작됐습니다. 즉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박태석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태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박태석의 턱이 굳어졌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박태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래요? 제가 물었어요. 박태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파일 전송을 중단하래요. 외교 리스크가 크다고요. 캄보디아 정부와 마찰을 피하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외교 리스크요? 사람 목숨보다요? 박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부 명령입니다. 따라야 해요. 화면을 봤어요. 전송률 55%. 박태석이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송 취소 버튼 위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마세요. 박태석이 저를 봤습니다. 명령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젯밤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일은 보도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박태석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어젯밤이 무의미해져요. 그 사람들도 무의미해지고요. 전송률 70%. 박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었어요. 이러면 저는 파면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박태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죠. 국장님, 죄송하지만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태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제 본분이에요.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석이 전화를 귀에서 떼었어요. 필요하면 파면하십시오. 하지만 이 파일은 나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송률 85%. 저는 박태석을 봤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경력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시작돼요. 95%, 98%, 100%. 전송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성공적으로 전송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박태석이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됐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박태석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경찰입니다. 5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태석이 저를 봤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님도 가야죠. 저는 외교관입니다. 체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박태석이 USB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백업이에요. 가지고 가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 반복적으로요.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박태석이 제 손에 USB를 쥐어줬어요. 여기서 50km 북쪽에 태국 국경이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이 USB를 BBC에 전달하세요. 과장님은요? 전 괜찮아요. 외교 면책 특권이 있어요. 박태석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빨리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밖에서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태석이 서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면 세상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태국 국경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안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박태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단지 상황 어때? 답장이 곧 왔습니다. 트럭 3대가 떠났어요. 사람들을 가득 실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전송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시간이 없었죠. 서울 본부가 움직여야 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에밀리 로웰 씨입니까? 네, 누구세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당신이 찾는 정보가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정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프린스 내부 직원이에요. 오늘 밤 자정, 이 좌표로 오세요. 마스터키를 드릴게요. 왜 저를 돕는 거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여동생도 거기에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좌표가 문자로 왔습니다. 푸놈펜 동쪽 외곽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적지를 바꿔주세요. 이 주소로요. 좌표를 보여줬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틀었어요. 차창 밖으로 푸놈펜 시내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5km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3,247명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고통이, 절규가요. 그리고 이제 진실이요. 박태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면 세상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믿었어요.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세상도 곧 따라올 거라는 걸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죠. 마치 경고처럼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다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요. USB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단지의 담벼락이 멀리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석양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응시했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끝낼게요. 차는 어둠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실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5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푸놈펜 동쪽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어요. 가로등도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죠. 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렸어요. 로엘 씨?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어요. 저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한 걸음 나왔어요. 소피아리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통역사 소피아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소피아요? 네. 프린스 내부 회계 담당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마스터키예요. 단지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저는 카드를 받으려다 멈췄어요. 왜 저를 돕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3개월 전에 실종됐어요. 어제 명단을 봤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어요. 여동생 이름이 뭔데요? 소피아 리. 저랑 같은 이름이에요. 그녀가 울먹였어요. 부모님이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쌍둥이라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걸 쓰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소피아가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백업이에요. 회사 전체 거래 내역이 들어있어요. 지난 5년간의 모든 기록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속죄하고 싶어요. 저는 3년 동안 그들의 돈을 관리했어요. 사람을 파는 돈을요. 매일 숫자를 입력하면서 그게 사람이라는 걸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이 그 숫자 중 하나가 됐을 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즉시 경보가 울려요. 당신은 외부인이라 몇 분은 벌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경찰을 기다릴게요. 1시간 후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쯤이면 당신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가 작게 웃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단지로 향했어요. 이번엔 정문으로 갔습니다. 마스터키를 대자 문이 열렸어요. 경보는 울리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습니다. 건물 몇 개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사람들을 이송한 흔적이었죠. 중앙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 서버실로 가야 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옆으로 숨었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가 멈춰 섰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죠. 3동 점검 완료. 2동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서버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버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메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소피아가 준 USB를 꽂았습니다. 자동으로 로그인 됐어요. 파일이 더 많았어요. 이송 기록, 처분 보고서, 계약서. 처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각 항목마다 이름과 처분 사유가 적혀 있었죠. 탈출 시도, 불복종, 생산성 저하. 마지막 항목은 최종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품 처리 보고서였어요. 저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였어요. 누군가 침입을 알아챈 거였죠. 전속률을 봤어요. 60%.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문을 잠갔지만 마스터키로 열 수 있었죠. 저는 서둘러야 했어요. 80%, 90%.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95%.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원 3명이 들어왔어요. 100%. 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움직이지 마.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영국 시민이고요. 여긴 우리 영역이야. 그들이 저를 끌어내려는 순간 밖에서 더 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 사이렌이었어요.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죠. 캄보디아 경찰입니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경찰이 왔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놔뒀어요.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경찰차가 수십 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검은색 SUV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량이었어요. 박태석이 내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과장님은요? 체포된 거 아니었어요?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특수대응팀이 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요원들이었어요. 어떻게요? 당신이 보낸 파일이 유엔에 도착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한국 정부는 즉각 행동하기로 했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도주의입니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비틀거렸고 눈은 빛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소피아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소피아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었어요. 박태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1% 남았어요. 지금 멈추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덕분에 마지막 1%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지를 바라봤어요. 철조망, 담벼락, CCTV. 모든 게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되찾는 전쟁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였어요. 새벽 3시 20분, 한국 특수대응팀이 단지 중앙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박태석과 함께 임시 지휘본부에 서 있었어요. 경찰 차량을 개조한 공간이었죠. 모니터 6대가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1팀 3동 진입. 인원 42명 확인. 화면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거나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특수요원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죠. 구조하러 왔어요. 요원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남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죠.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석이 팀장에게 물었어요. 서버실은요? 팀장이 다른 채널로 전환했습니다. 이 팀 지하 서버실 도착. 진입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젯밤 있던 서버실이었죠. 요원 4명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 추출 시작합니다. 요원이 보고했어요. 화면에 진행률이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장비였어요. 속도가 빨랐죠. 저는 다른 모니터를 봤습니다. 3팀이 건물 옥상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요원이 멈춰 섰습니다. 팀장님,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도에 없는 공간이에요. 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안을 비췄어요. 그런데 거기엔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철판이 붙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요원이 물었어요. 다른 요원이 철판을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판을 떼어냈어요.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죠. 전문가 불러요. 5분 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현금, 그리고 여권들이 가득했어요. 요원이 여권을 하나 꺼냈습니다. 피해자들 여권입니다. 수백 개예요. 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권을 빼앗아서 도망 못 가게 한 거군요. 여권 더미가 너무 많았어요. 수백 명의 자유가 그 금고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였죠.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팀 상황 보고하세요. 1팀 3동 인원 42명 전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2팀 서버 데이터 추출 완료했습니다. 3팀 여권 427개 확보했습니다. 4팀 이동 인원 38명 구조 중입니다.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80명, 120명, 200명. 박태석이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습니다. 명단에 없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5팀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팀장님, 1동 지하에 또 다른 공간 발견했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강제로 열어요. 화면에 요원들이 문을 부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가 안을 비췄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안은 더 작은 방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었죠. 한 여자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요원이 재빨리 철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팀 필요합니다. 요원이 외쳤어요. 부상자 다수, 즉시 치료 필요해요. 박태석이 팀장에게 말했어요. 구급차 더 불러야 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어요. 비틀거리고 울고 쓰러지고. 한 여자가 카메라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화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구조 인원은 계속 늘어났죠. 300명, 400명, 500명. 팀장이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전 건물 수색 완료했습니다. 총 구조 인원 812명입니다. 812명. 명단에 있던 3,247명보다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태석이 낮게 말했어요. 나머지는 이미 이송됐거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분됐다는 뜻이었죠. 담요를 두른 채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요. 한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저 김민준인데요. 가족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8개월 동안요. 정말요? 저를 아직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침 햇살에 드러났어요. 철조망, 담벼락 건물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태석이 제 옆에 섰어요. 총성 0발, 부상자 0명. 17분간의 무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죠? 계획이 있었어요. 당신이 보낸 파일로 내부 구조를 파악했어요. 감시 시스템 패턴, 경비 교대 시간, 비상구 위치를요. 모든 걸 분석했죠. 언제요? 48시간 동안요. 서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밤새 작업했어요.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트리아지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빨간색은 많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연락 왔습니다. 유엔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요. 오늘 오후 3시요. 빠르네요.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박태석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한국 특수팀 작전으로 붕괴됐습니다. 812명 구조, 사상자 0명의 기적입니다. 17분의 완벽한 작전으로 세계가 주목 이슈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도주의다. 우리가 그 1%를 채웠어요. 박태석이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요. 빛을 향해서요. 구급차가 한 대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팀장이 다가왔어요. 로웰 씨,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BC, CNN, 로이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삶의 시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엔 긴급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 저는 푸놈펜 공항 귀빈실에 있었습니다. BBC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당장 런던으로 오세요. 오후 3시 유엔 회의가 시작됐어요. 모니터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한국 특수대응팀의 무혈 구출 작전으로 812명이 구조됐습니다. 사상자 0명, 총성 0발, 작전 시간 17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국식 구조작전이라 명명합니다. 3,247명의 명단, 1,800만 달러의 거래 내역.
이는 21세기 노예 무역입니다. 분석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캄보디아 대표가 나왔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동결했어요. 하지만 박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천지가 도망쳤대요. 어젯밤 출국했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남자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로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천지입니다. 박태석이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죠? 천지가 웃었어요. 태자단지는 하나일 뿐이에요. 전 세계에 12개가 더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같은 시스템이에요. 천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표적이에요. 당신과 박태석, 소피아리.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최종 결의안이 발표됐습니다. 유엔은 프린스 그룹에 대한 국제 제재를 승인합니다. 한국식 인도주의 작전을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합니다. 천지가 말한 12개. 찾아야 해요. 혼자는 위험해요.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태석이 말했어요. 서울에서 지원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새벽 저는 소피아가 준 백업 USB를 열었어요. 거래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양곤, 라오스 비엔티안, 필리핀 마닐라. 지도에 점을 찍었어요. 12개였습니다. BBC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당신 실종 보도 나갔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미얀마 양곤. 출발일 내일. 박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양곤으로 가요.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태자단지가 작은 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철조망 너머의 빛. 다음 목적지는 양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엔티안, 마닐라, 자카르타. 12개의 침묵을 깨뜨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세상이 깨어났다. 박태석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실종됐지만 실제로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네바 유엔 본부에 서 있었어요. 20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 앞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석 달 전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느리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스크린에 구조작전 사진이 떴습니다. 17분, 812명 구조, 사상자 0명. 이것이 한국이 보여준 답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도에 빨간 점들이 표시됐죠. 천지가 말한 12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조했어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총 구조 인원 2,847명. 추가 사상자 0명입니다. 한국식 작전이 13번 성공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결국 진짜 힘은 조용한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 박태석이 서류를 건넸어요. 천지 체포 소식이에요. 어제 두바이에서 잡혔어요. 시작이에요. 유엔이 인도주의 신속 대응팀 창설을 승인했어요. 당신을 고문으로 초청하고 싶대요. 받아들일게요. 그날 밤 생존자들의 이메일을 읽었어요. 김민주는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했고 소피아의 여동생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며칠 후 서울에서 기념식이 열렸어요.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김민준이 연단에 올랐어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살아서 서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기념식 후 박태석이 물었어요. 정원을 걸으며 목에 건 새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아프리카의 철조망.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깨졌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들고 걸어간다. 철조망 너머로, 어둠 속으로, 희망을 향해서. 폐허가 된 태자단지 입구의 비석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침묵은 깨졌다. 2025년.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힘을 따라서요. 저는 계속 걸어갈 거였어요. 철조망 너머의 빛을 찾아서요.